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오랜 고금리의 집값 조정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 세입자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역전세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DSR을 완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 질문 있으시면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RE리서치 이광수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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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정부가 DSR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가장 큰 배경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두 대표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사실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어떤 정부의 가장 이제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관리하는 최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국내 가계부채 자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8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DSR이라는 이 최전선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 자체를 지금 조금 완화하는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가운데 전세와 월세 등 이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전공사 우리가 허그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허그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올해입니다. 올해 전세 보증 사고가 나가지고 대신 물어준 금액이 4월 달까지 그러니까 1월 달에서 올해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그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비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전세 보증과 관련된 이 사고가 난 금액 전체가 1조 1,700억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4개월 만에 즉 1, 4분기 정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그에 근접하는 그런 정도로 보증 사고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도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DSR 제도 완화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 전세 시장에 있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을 대출로 인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쪽의 고민이 지금 DSR 제도의 규제 완화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DSR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의 좀 자금 사정을 조금 용이하게 해줘서 애꿎은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최근에 집값이 급등할 때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은 사람이 많은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정부에서 하는 것 같고 매물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뭐 당연한 논리적 규결인데 그렇게 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보자. 그래서 그들한테 대출을 해주자. 이런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에 있어서 DSR과 LTV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DS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아까 최전선에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노선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그 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제어 장치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억 원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4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갚을 수 있는 변제 금액의 총액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대출 관련 네네. 금이 내 소득의 40%를 그렇죠.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예. 특징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DTI나 총부채 상환 비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LTV나 이런 쪽처럼 어떤 주택과 관련되는 대출에 국한되지 않고요. 이 DSR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이 빌리는 모든 대출 금액을 총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또 자동차 대출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비율 자체를 그 해에 연소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즉 40%를 못 넘게 하다 보니까 예. 기존 대출이 있다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연소득 자체가 어떤 다른 은퇴자라든지 고령자 등 해서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TV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에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인데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최대 70%까지 그러니까 전 주택 가치의 어떤 7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규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하고 지금 4군데가 남아 있는 예, 상황인데요. 예. 그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0%로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55%까지 줄여 있는 상태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하게 정책적인 대출로 인해서 80%까지 인정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출 시장에 있어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DSR 완화를 거론이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을 보면 전세 시장 상황을 보면 역전세난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건 2021년도에 전세 계약한 것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계약 연장 또는 신규로 구해야 되잖아요. 실증적으로 보면 21년도에 계약된 전세 계약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역전세에 노출돼 있고요. 절반이요. 그렇습니다. 전체 전세 계약의 절반이. 그렇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2022년도에 계약된 예. 전세 물건 중에 거의 80%가 역전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역전세에 노출된 전세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어서 전체 전세 가구 중에서 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면 절대 금액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절대 금액이 크다는 것도 사실 문제 의식을 좀 갖게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은행의 보고서 네네. 상당히 좀 지금의 전세 시장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 지금 거의 임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세 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 문제로서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즉 올해 하반기에도 상당 부분의 그런 위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까지 앞으로 남은 한 1년 동안의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최근에 우리가 전세 사기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어떤 주택 형태의 대상물이 우리 빌라라는 거를 우리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들을 우리 빌라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그 빌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전세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전세 금액도 소액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서민 등 취약계층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 즉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요. 지금 올해 하반기 경우에 있어서는 약 한 89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거의 90조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이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돌아온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88조가 넘는 금액이 전세 보증금 자체가 사실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절반 이상이 아마도 역전세에 해당될 수 있는 즉 기존 전세금보다 신규 전세금이 많이 떨어진 심하게는 한 30% 정도 이상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역전세난이 지금 현재화돼 버리게 된다면은
아마도 보증금 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사 시장에는 말 그대로 세입자들의 어떤 고통과 또 신규 세입자들은 또 그 두려우니까 그쪽을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금융 수장들이 휴일에 긴급하게 모여서 이 DSR 완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DSR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고려해야 굉장히 될 점. 많은데요. 예. 일단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갭 투자를 해서 투자를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맡겨놨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을 팔아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거기다 또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청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모두가 갭 투자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규제 완화 대상으로 할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본질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은 예. 일단 임대인들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부는 추후에 대책을 하는 거지 예. 선행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DSR 완화 그 자체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DSR은 예.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전판 같은 역할이에요. 이미 가계대출이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있는데 예. 여기서 가계대출을 더 늘려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빈대에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예외로 이 DSR 규제의 원칙을 자꾸 깨면 지금 약간 좀 사실 가계부채가 꿈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두 대표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충분히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 충분히 되는데요. 우리가 한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그동안에 우리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료 어떤 지급 방식으로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수중에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신규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 돈으로 기존에 했던 세입자들을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왔던 관행이 시장에 좀 있었다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갭 투자가 전부가 아니고 사실 상당 일부만 아마 갭 투자를 하신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역전세 난 가는 것은 갑자기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야기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떨어지게 된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권 혹은 정부 쪽에 있어서 기존 정부가 사실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하고 그 부분이 주는 시장의 영향이 충격파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때 2021년도에 전세 가격이 오히려 최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최고점을 찍고 난 뒤에 2022년을 넘어서서 보통 2년 정도가 전세 만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그게 본격적인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의 원인 제공자 중에는 정치권이나 정책을 제도 부분을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전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줌으로써 세입자가 빨리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퇴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즉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로서도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세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 전세금과 신규 전세금 사이의 차액만이라도 충분히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이사관계, 즉 기존 세입자가 충분히 그 부분에서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조금 유의 있게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1년 그때 이제 이루어진 계약들이 올해 이제 조만간 대거 이제 종료가 다가온단 말이죠.
그 수준이 그 양이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 계약 중에 50% 이상이 이제 예. 노출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 비율이 저 증가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두 대표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네. 지점이 있는데요. 왜 그걸 집주인들이 다 씁니까? 보증금. 예. 그게 말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왜 전세 보증금을 왜 다른 데 쓰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 썼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집주인이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집을 사놨으면 집을 팔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나는 팔기 싫고 싸게 팔긴 싫고 돈은 안 구해주니까 대출을 더 해달라? 이게 바로 세입자를 위한 거지 저는 뭐 근처적으로 의문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뭐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산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는 거. 근데 그 의무를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시장이냐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한국의 근간인 대출까지 풀어주겠다. 지금 글로벌 신용 그 평가 기관들이 네. 한국의 가계부채를 굉장히 예의 깊게 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DSR을 풀어주면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그게 마치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주는 게 세입자를 위한 거다. 사실 저희가 좀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갖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 월세하고 비교한다면 본래는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본인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쪽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의 현실 자체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전세를 안고 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을 갖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가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걸 갖다 2년 동안 그대로 들고 있는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만일에 그런 식으로 단순한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세 형태로 이제 많이 주택을 내놓으신 거고, 제가 하는 문제는 그분들이 그 돈을 왜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도적으로 DSR 부분들을 완화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 대출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세 시장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가 역전세로 인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기존 지금 전세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피해와 충격으로 가는 점, 네. 그 부분들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부분에 있어 전세 계약은 지금 만기가 되더라도 결국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네.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들로 되는 거거든요. 예. 두 대표님께서는 조금 현실적인 아니요, 예. 왜 현실적이에요? 얘기를 집을 해주신 팔면 것 같고. 되거든요. 그 집을 매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세입자들이 원할 때 예를 들어 집주인이 팔지 않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만기가 돌아야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경매에 넘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아니요, 시장에다 매매해도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전세 매매 비율이 지금 60-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내놓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팔기 싫으니까 사실 대출 더해줘서 전세 보증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다고 하는데 잘잘못을 따져야죠. 그건 잘못한 거 그냥 덮어주고 언제까지 그러면 괜찮다고 할 겁니까? 잘못한 건 따져야 시장이고 그래야 주택 시장도 사실은 다시 사이클을 만들면서 회복하는 단계에 돌입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절대 세입자를 위한 거 아니에요. 세입자는 뭘 원하냐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무주택자들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안정돼서 내 집 마련을 싸게 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갭 투자가 줄고 그런 매물이 증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언제나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세입자라고 위한 게 절대 아니다. 정부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DSR 완화하는 데 있어서 가계 부채가 다시 꿈틀대고 있는 부분 이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계 대출이 그러면은
왜 지금 다시 조금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느냐? 혹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경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가계 부분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2030 세대들이 다시 이제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아마 주택 구입과 관련된 그러한 대출들을 가계대출의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시작됐잖아요. 네네네. 그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고금리 시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저리로 네.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빌려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TV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도 대단히 완화된 모습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예. 특례보금자리 중에의 특징 중에 하나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니까 생애 최초인 가지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예.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 대표님께서는 DSR 규제 완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형태로든 적용이 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DSR을 풀어주면 어떤 식의 시장 참여자들한테 인식을 주냐면 네.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실증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게 선순위 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을 또 새로운 전세자를 임차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임차인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이해하셨죠? 새로운 임차인 찾기 어렵다는 건 왜 그런가요? 아니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을 누가 또 들어오려고 합니까? 새로운 세입자한테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그러면 전세 가격은 더 떨어져서 계약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쉽게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시장의 경착륙을 더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워 인식이 팽배해지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전세 가격이 더 하락을 부추긴다는 거죠. 시장이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또 새로운 세입자들한테 위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지적해 그런 주셨는데. 측면들이 충분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강조했던 부분도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은 흐름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주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책에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요,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재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세 사기 중에 고의로 된 부분들은 그 전세 사기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 매매 시장이나 이런 가격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깡통 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즉 역전세라는 것은 기존 어떤 전세 보증금보다 신규 전세 보증금의 어떤 그 수요가 아니라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 부분이 나아가서 전체적인 어떤 주택 가격이 아까 처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떤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한두 곳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사례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에서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점을 볼 때 네.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잘못 부분이나 관행에 그 고치는 부분들은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당장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올해 말이라든지 또는 내년 초에 있어서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빌라 등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있는 지금 전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취약 계층으로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쪽들을 좀 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전세 가격이 고가에 있는 그런 쪽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빌라의 평균 매매 가격이 서울 경우에
한 3억 4천만 원 수준인데 예.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금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1억에서 2억 사이까지 최대한 쪽에 아마 전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기업 형태가 아닌 지금 한 2채 내지 3채 정도의 어떤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신규 역전세 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좀 숨통을 틔워주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상당히 숨통을 틔워주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네, 너 네. 잘못이 뭐냐를 따지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사회적 재난 수준을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의 좀 완화 대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게 뭐 투기 세력이라든지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경제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선행해서 미리 없던 걸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과연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거기에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절대 선행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문제 심각해졌을 때 그때 왜 방법을 그러냐면 찾자? 선행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네. 다시 또 투자나 투기 세력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동안 그렸어요. 계속 그려왔어요. 집값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 먼저 선행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그럼 전 대표님, 문제가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전세 문제 현실화됐을 때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정부가 나서고 이런 문제를 해야지 미리부터 나선다? 그거는 사실은 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부동산 문제는 조심해서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된다. 지방을 아직은? 얘기하셨는데 네. 절대 하락 규모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5천만 원도 없이 만약 그거를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대출을 아무리 해줘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화돼 있을 때 해도 된다. 저는 근데 선행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시장이 좋아지면 뭐 이런 얘기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일 텐데. 예, 우리 시장 상황 일단 하반기 좀 당분간은 안 좋을 전망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이제 예.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들이고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인데 그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회복을 우리가 강조하기에는 좀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이 임대차 시장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는 또 상당 부분이 여기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는 주택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침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전월세로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거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마 지금의 굉장히 저렴한 상황에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마 한 걸음 또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제가 뭐 이런 지금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주인을 뭔가 내가 도와주자든지 그쪽을 갖다가 그걸 갖다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소액의 전세 보증금을 그것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돌려받아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이나 제도가 지금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역전세가 이미 현재화됐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 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우리 전세 사기 사건을 보더라도 이미 상황은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정책 당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저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지금 뭐 부동산이 조금 저점을 찍고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망. 일단 항상 하락기에는 그렇게 변화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또 좋아지는 회복 국면인데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근본적으로 아까 역전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하려고 한국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고 또 하반기에 그 리스크가 가중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사이에서도 이 DSL 완화를 두고 좀 찬반이 갈렸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런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좀 선의의 집주인이 좀 잘 가려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주성규, 이광수 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